네, 반갑습니다. 권영철입니다. 금방 뵙죠? 예. 오늘 이제 소개해 드릴 책은, 어떻게 보면 간만에 동양사 쪽이 아니네요. 비잔티움의 역사라고 하는 책을, 좀 가져와 봤습니다. 뭐, 비잔티움이라고 하면 결국 이제 비잔틴 제국 혹은 뭐 동로마 제국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.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저 양반이 맨날 몽골 뭐 중국 이런 거 하다가 갑자기 이제 비잔티움 넘어가느냐. 이제 이 책의 이제 역자가 이제 저하고 이제 같은 그 뭐 번역 그 공동체라고 해야 되나요? 같이 이렇게 좀 좋은 책들을 번역해보자 하면서 이렇게 좀 으쌰으쌰 해보려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새로 들어온 최하늘 씨라고 해야 되나? 선생님이라고 해야 되겠다. 그죠? 여서 또 그런 것도 있고, 그다음에 그 비잔틴 제국에 대해서 정말 아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역사는 1000년 넘는데 그러니까 로마가 이제 둘로 갈라진 이후부터 1453년에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멸망할 때까지만 해도 1000년이 넘는데 그렇게 길게 유지된 어떤 제국의 역사에 대해서 사실은 아는 게 유스티니아누스 뭐 로마법 대전 뭐 소피아 대성당 그 다음에 이제 멸망 이 정도예요. 그 다음에 이제 몽골 제국 공부를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4차 십자군 때에 이제 콘스탄티노플이 점령을 당했었다. 뭐 이런 것 좀 알게 됐었고요. 근데 그 외에는 뭐 전혀 무슨 흐름도 모르고 거의 아는 게 없다 보니까 이제 이 책을 받고 나서 공부를 한번 해보기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이 책이 이제 원서가 Short History of Byzantium, 그러니까 Short History 시리즈예요. 그러니까 어떤 주제 혹은 뭐 어떤 국가에 대해서 아주 압축한 역사라는 거죠. 숄트 히스토리니까 최대한 짧게. 사실 비잔틴 제국 천년의 역사를 정말 자세하게 소술하려면은 책 한 권 갖고는 뭐 어림도 없죠.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비잔틴 제국의 뭐 어떤 자세한 뭐 그런 것보다는 어떤 좀 큰 흐름 이런 거를 조금 잡고 출발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책이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우선 이 최하늘 선생은 지금 이제 석사 과정 밟고 있는데 터키사에 관심이 많은 선생님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 그쪽 공부를 하다 보니 아무래도 그 비잔틴 제국이 걸쳐 있었던 그 지역에 이제 지금의 아나톨리아 반도, 튀르키예가 이제 위치한 지역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관심이 갈 수밖에 이제 없는 주제이기도 했을 겁니다. 그래서 살펴보니 참 이 비잔틴 제국이 전성기 때는 이제 이탈리아 포함해서 지금 발칸 반도,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튀르키예가 있는 아나톨리아 반도, 그 다음에 중동, 북아프리카, 거의 뭐 3대륙, 세 대륙에 이제 다, 땅을 가지고 있었던, 국가였고요. 당연히 그 넓은 로마 제국에서 떨어져 나왔으니까, 당연히 영토도 처음에는 넓을 수밖에 없는데, 이제 점점 이제 그 영토가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죠. 유스티니아누스 때 아마 가장 전성기였다고 하고, 그 이후에 이제 조금씩 쇠락하다가 그래도 한번 이렇게 중흥하는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만 이제 4차 십자군에 의해서 뭐 콘스탄티노플이 점령되고 이러면서 이제 미끄러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래도 어쨌든 1453년까지 버텼다라고 하는 게 참 대단한 거죠. 그러면 이 비잔틴 제국이 어떻게 보면 좀 가운데 있어요. 그러니까 제 표현은 뭐냐면 서북쪽으로 가면 이제 발칸반도 나오고 동유럽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동북쪽으로 가면 이제 러시아 초원 그러니까 남러시아 초원 그쪽에 유목민들이 엄청 많이 사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유목민들이 이제 막 침입을 해왔을 거란 말이에요. 그다음에 발칸반도나 그 유럽 쪽에서도 뭐 십자군이 와갖고 침입하기도 했었고 실제로 그 다음에 이제 중동 쪽
거기에서는 이제 사산조 페르시아하고 싸우다가 나중에 사산조 페르시아가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멸망하면 이제 적수가 이슬람으로 바뀌는 거죠. 그럼 남쪽에서도 막 싸우고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방에서 이렇게 공격을 받았던 제국이 결국은 비잔틴 제국이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년의 역사를 또 유지했고,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소위 뭐 그리스 종교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은 뭐 비잔틴 종교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쨌든 정교회. 그러니까 서유럽의 가톨릭과는 다른 계열의 이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냈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. 우리는 사실 잘 몰라요. 비잔틴 종교, 그리스 종교 사실 잘 모르는데 사실은 이 비잔틴 이 제국이 일궈놨던 그 그리스 종교의 문화가 러시아로 넘어가죠. 이게 지금 이제 러시아 종교라고 이제 부르는 게 이제 그런 거고. 그래서 지금의 러시아 역사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도 이 비잔틴 제국 역사가 빠질 수 없다. 우선 그 러시아가 예전에 이제 루시라고 불렀는데 그 키예프 공국이 이제 이 비잔틴 종교, 그리스 종교로 개종을 하고 나서부터 이제 뭔가 이제 조금씩 역사상에서 이제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모습도 보이거든요. 결국 이 비잔틴 제국이 비록 점점 시대가 갈수록 영토도 줄고 약해지지만 그 고유한 어떤 문화적인 힘, 이거는 무시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얘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종교적인 힘이 있고, 그 다음에 어쨌든 로마 제국에서 나온 국가이기 때문에 옛 로마의 어떤 문화, 옛 로마의 어떤 문헌,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. 근데 중세 서유럽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. 중세 서유럽은 이제 로마 이런 거 싹 잊어버리고 완전히 뭐 기독교의 시대로 들어가게 되죠. 그러나 이제 비잔틴 제국에 의해서 보존된 그 고대 문화, 뭐 로마 문화랄지 혹은 그리스 문화도 될 수도 있고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서유럽에서는 이제 막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잊어버린 중세 시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비잔틴 제국은 붙잡고 있었던 거죠.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화의 어떤 보존이 이제 유럽이 르네상스하고 뭐 할 때 영향을 많이 끼치게 되는 거죠. 근데 이런 거는 비잔틴 제국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슬람 쪽에서도 그 고대 그리스 로마, 특히 이제 고대 그리스 쪽의 철학이나 뭐 이런 쪽을 아랍어로 많이 번역을 했고, 그런 것들이 이제 서유럽으로 흘러 들어가서 이제 르네상스를 일으키는 데 또 역할을 했었고요. 그래서 이 이슬람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비잔틴 제국이 천년 동안 존재하고 있으면서 유지했던 고대 문화가 있고, 그 다음에 이 비잔티움 제국이 또 그 자체적으로 만들었던 또 뭐 그리스 종교나 이런 또 그들만의 어떤 또 독특한 문화가 있고, 그것이 또 전파되고 뭐 러시아로 전파가 되든 아니면 발칸반도로 전파가 되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비잔틴 제국의 어떤 그 세계사적인 그런 의미를 좀 더 다시 좀 새겨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, 이걸 읽고 나서 든 생각이었어요. 그래서 이 이제 책을 보게 되면은 이제 좀 연대순으로 이렇게 끊어서 장별로, 그러니까 이제 뭐 비잔티움의 탄생, 그 다음에 이제 뭐 뭐라 그럴까요, 전성기, 그죠?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또 부활하고 다시 그 영광이 빛났다가 쇠락하고 뭐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유독 보니까 이 소위 이제 비잔틴 제국도 이제 뭐 황제라고 부르니까 그 계승 분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국내 정치의 측면에서는 사실은 안정적이었던 시기보다는 오히려 더 불안정한 시기가 더 많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,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년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뭘까? 이런 것들도 좀 더 이 책을 읽으면서 궁금해지기 시작했던 내용이었습니다. 근데 이제 만약에 저는 이제 그냥 큰 흐름 정도를 이렇게 이 책을 통해서 이 시기는 이랬구나 좀 파악을 했다고 한다면, 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데, 이제 이런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. 근데 여기 보면 인물들이 엄청 나와요. 황제의 이름도 막 헷갈려서 잘 모르겠어요. 이제 심정을 알겠어.
학생들의 심정을. 제가 막 몽골 뭐 무슨 뭐 시대반란이 뭐 아유르바르와다 카이시안 뭐 이럴 때 막 헷갈릴 거 아니에요? 근데 저도 지금 비잔틴 제국 황제 이름 보니까 헷갈리더라고요. 딱 심정을 알겠더라고요. 아,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여러 인물들, 황제들이나 뭐 여기 등장하는 그런 인물들을 좀 더 잊어버리지 않고 좀 더 확실하게 좀 머릿속에 익히려면 요 뒤에 이제 이 책 뒤에 나름 정리해 놓은 뭐 교황 뭐 제위 순서랄지 그다음에 뭐 총대주교 순서랄지 황제 순서 이런 것도 조금 정리가 돼 있어요 뒤에. 간단하게 진짜 간단하게. 근데 황제가 너무 많으니까 천년이니까 얼마나 많겠어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뒤에 있는 인명 목록 같은 거를 좀 유심히 살펴보고 책을 또 읽게 되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. 근데 워낙 인명이 많아가지고요. 헷갈릴 것 같기는 해요. 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이제 튀르키예 얘기하면 당연히 오스만 제국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에 그 아나톨리아 반도와 발칸 반도, 즉 오스만 제국의 어떤 최대 영토와 비스무리하게 말하자면 그 지역을 통치했었던 그 비잔틴 제국의 어떤 통치 방식이나 문화는 과연 어떤 것이었느냐 이거를 또 파악을 해보는 게 그 지역의 역사, 그러니까 중동이 될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아나톨리아가 될 수도 있고, 아니면 발칸반도의 역사가 될 수도 있고, 아니면 북아프리카의 역사가 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아니면 지중해의 역사가 될 수도 있어요. 뭐 그걸 끼워 넣기 나름이에요. 그래서 이 비잔틴 제국의 어떤 역사가 단일한 제국의 역사로서도 물론 중요하지만 세계사 속에서 어떤 차지하는 그 의미를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. 특히 이제 이스탄불에 이제 만약 가보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시겠지만 결국 정말 그 다양한 어떤 문화와 종교가 혼합이 되어 있는 도시다라는 건데 결국은 그것이 이제 비잔틴 제국이 만들어 놓은 어떤 토대에 그 위에 이제 오스만 투르크가 올라가 버리는 거니까 이제 그러한 정황을 이해하면 우리가 비잔틴 제국부터 공부를 좀 해 나갈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근데 이 책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또 비잔틴 제국의 역사라는 책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생각보다요 한글로 번역된 비잔틴 제국 역사 관련 책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이런 책들이 하나하나씩 이제 번역이 돼서 소개가 되면 아마 앞으로 좀 더 이제 이 비잔틴 제국에 이제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지게 되는 그런 독자분들도 하나씩 하나씩 또 생겨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또 해보게 됩니다. 어떤 국가가 됐든 세계 역사에서 나름대로의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로 분석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요. 특히 비잔틴 제국 같은 경우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죠. 그러니 우리가 좀 더 관련된 책들을 좀 더 찾아보고 이 천년 동안 유지됐던 이 제국이 주변에서 막 정권이 뭐 바뀌고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주변에서는 그런데도 어떻게 그 천년 동안 계속 유지가 됐는가 이런 비결 혹은 그 당시 지정학적인 어떤 정세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게 된다면 더 재미있게 이 비잔틴 제국의 어떤 역사를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네, 그럼 뭐 요 정도 하고요. 사실 비잔틴 제국의 역사는 그 술탄과 황제였나요? 그 예전 그 국회의장 하셨던 분이 아마 뭐 비잔틴 제국 멸망의 날 해가지고 이제 쓴 책이 있는 그게 아마 좀 인기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건 이제 완전 정말 그 멸망하는 딱 그 전후만 아주 집중적으로 다룬 것이고 비잔틴 제국의 어떤 전모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이제 개략적인 소위 개설서에서부터 이렇게 점점 출발해 나갈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. 그래서 이 개설서로서 이 비잔티움의 역사가 가지는 어떤 그 위상, 위치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
예, 요번에 좀 짧게 한 것 같아요. 저번에 계속 짧게 한다고 그래 놓고는 해놓고 보니까 맨날 20분을 넘겼더라고요. 예, 안 되겠어요. 그래서 이제 짧게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책 또 있으면 또 들고, 또 수다 한번 또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.